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봅시다. 자,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하면 지금도 지질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분을 할 때 문자가 발명되기 전을 지질시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구분하는 기준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냥 우리는 지질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문자가 발명되기 전. 문자가 없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질시대는 역사를 지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역사를 지층을 통해 알아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질시대. 그래서 지질시대의 이제 개념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질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뭐 우리 잘 알고 있죠? 옛날에 뭐 공룡 뛰어놀던 시기 뭐라고 해요? 공룡이 뛰어놀던 시기. 내가 뭐 되게 어려운 거 물어봤나 봐? 그래, 중생대. 난 항상 쉬운 거 물어본다니까, 얘들아. 진정해. 매머드가 뛰놀던 시기는 신생대. 뭐 이런 용어들. 매머드랑 신생대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익숙한 편이죠. 그런 시대를 지질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질시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지질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제 어떻게 그 지질시대를 구분해 내는지, 그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로 봐야 되는데요. 역사가 지층 속에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지층을 바라보는데 지질시대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가장 확실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볼 요거예요. 화석. 화석으로는 정말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화석으로는. 화석이라고 하는 건 생물이 꼭 있어도 되고 생물 그대로 남아있어도 되고요. 생물의 유해가 남아있어도 되고요. 생물의 유해가 없고 흔적만 있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암석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뭔가 이렇게 쌓이는 암석. 퇴적암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퇴적암 중에서도 보통 입자가 고운 퇴적암에서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퇴적암에서 만들어진다. 자, 책에 나와 있는 화석의 정의에서 줄쳐놓읍시다. 유해나 흔적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화석이라고 한다. 화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화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무슨 화석과 무슨 화석으로 구분을 하느냐?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구분합니다. 자,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표준인 화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즉,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 들어가면서 뭐라고 화석하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질시대 하면서 공룡이 뛰어놀던 시기는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공룡이 뛰어놀던 시기는 언제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중생대라고 했죠. 그런 공룡 같은 화석을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
즉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건 시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살던 뭐를 알려준다? 시대를 알려주는 거야. 표준이 되는. 그러면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상화석.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주는 거니까 짧고 넓은 지역의 분포에서 살아요. 시상화석은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의 주위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환경. 어떠한 식물 화석이 발견되면 이곳은 온도가 몇 도씨 이상이었을 거야. 지금까지도 있는 생물인 경우에 시상화석에 보통 포함이 돼요. 대표적인 시상화석이 산호나 고사리예요. 산호는 동물이고 고사리는 식물인데 산호는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살고요. 추운 바다에서는 잘 못 삽니다. 고사리는 좀 습한 육지에서 살아가요. 고사리 역시 너무 추운 지역에서 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도 산호 있고 지금도 고사리 있죠. 그런 것들이 시상화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 화석은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넓은 지역에. 그러면요.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가 살아갔던 환경을 지금 그 생명체가 어느 환경에 살아가는지 끼워보시는 거예요.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고사리나 산호라고 한다면 그 환경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 환경에 살았던 거지. 즉 고사리랑 산호가 발견되면 그곳은 뭐 따뜻한 바다였다든지 아니면 습기가 많은 육지였다든지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사리와 그 예전의 고사리 화석에서 이제 고사리의 뭐 여러 가지 구조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게 달라져야 다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상화석, 환경을 알려주는데 시상화석은 조금 좁은 지역에 분포하겠죠. 좁은 지역 혹은 뭐 특정 지역, 특정 환경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세히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분포하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생물들은 무슨 화석이라고 그랬어요? 시상화석이라고 그랬죠? 시상화석의 경우에 생존 기간이 긴 거죠. 표준화석은 한 시대를 짧고 굵게 살다 가는 거야.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이 짧죠. 그래서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지역, 분포 지역과 그 다음에 생존 기간. 표준화석의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생존 기간은 짧죠. 표준화석. 시상화석의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분포하고 생존 기간 길죠. 시상화석.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도 표현해낼 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화석 중에서 어떠한 화석들이 표준화석이고 시상화석인지 책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고생대의 표준화석. 삼엽충, 앵무족의 갑주어. 자, 삼엽충과 갑주어의 줄 치세요. 줄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중생대. 공룡과 암모나이트 둘 다 알고 계세요. 공룡과 암모나이트. 신생대의 표준화석. 화폐석, 물속에 사는 생명체고요. 그 다음 매머드는 육지에 사는 생명체죠. 둘 다 줄쳐놓고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시상화석으로 가볼까요? 시상화석.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시상화석은 종류와
고사리가 나오면 어떤 환경이다 정도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 다음에 조개, 조개는 뭐 굳이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고사리랑 산호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시상화석 하면 맨날 나오는 두 가지가 고사리랑 산호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화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볼게요.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 과거의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지층이 생성된 시대, 시대의 동그라미 치고 표준 화석에 줄 치고 표준 화석으로 시대를 알아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앞에서 봤으니까 줄 치고 넘어갈게요.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에 동그라미 치고 환경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시상 화석에 줄 치고 시상 화석으로 알 수 있다. 세 번째,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 당연히 화석을 보고 진화 과정을 알아내잖아요. 그럼 봐. 지금 현재와 가까운 지층일수록 더 진화된 생물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거 눈으로 읽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생성된 지층일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대륙의 이동. 대륙의 이동도 화석으로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륙 이동을 주장했던 학자가 있어요.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제시했던 그 4개의 증거 중에 하나가 화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석을 가지고 대륙 이동의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화석을 연구하다가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베게너가. 처음에는 이 세계지도, 육지를 갖다가 대륙을 세계지도 이렇게 잘라봤더니 여기 좀 퍼즐처럼 맞는데? 이러다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주장할 수 있게 해줬냐면 식물 화석이 발견되고 동물 화석이 발견되고 하는데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대륙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대서양으로 갈라져 있어요. 대양으로 갈라져 있는 대륙인데 그 두 대륙에서 지금은 막 기후도 다르고 한데요. 똑같은 씨앗이 되게 큰 식물 화석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동물도 몸이 작고 힘이 세지 않아서 그렇게 커다란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작은 사이즈의 동물 화석이 또 발견되고 발견되는 지역을 이렇게 표시하고 두 대륙을 맞춰봤더니 발견되는 지역이 연결되고 이러한 증거들을 찾아가면서 대륙이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하는데 화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을 알아낼 수 있다. 알아낼 수 있겠죠? 조개가 살았으면 육지는 아니겠지? 그지? 공룡이 살았으면 바다는 아니겠죠? 오케이? 봐. 우리 동네에 이거 얘들아 수능 문제에도 자주 나왔던 거거든. 우리 동네에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어. 근데 나 바닷가 살거든. 나 바다 사는데 우리 동네 바닷가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그 공룡이 살던 시대에 우리 동네는 바다였다는 거, 육지였다는 거? 육지였다는 거죠. 이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다니까. 근데 함정에 빠져가지고 바다라고 하니까 하고 바다라고 고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육지에 공룡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지? 바다에는 공룡 화석 안 만들어지겠지?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3쪽으로 가서 또 화석으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느냐 줄 쳐놓으세요. 요건 줄 쳐보자. 지층의 융기라고 돼 있죠. 융기. 융기는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융기. 우리나라 강원도 쪽에는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등줄기를 태백산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태백 산맥 근처에 강원도에 삼엽충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 근처에는 어떤 공장이 많냐면 시멘트 공장이 많아요. 시멘트는 뭐 가지고 만들게? 아는 사람? 시멘트는 무슨 돌을 가지고 만들거든? 그렇지. 상식이 풍부한 친구들이야. 석회암을 가지고 만들어요. 시멘트는. 강원도가 석회암 지대예요. 석회암 지대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옛날에 바다였다는 뜻이에요. 바다. 석회암은 바다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 즉 강원도의 이 태백산맥 근처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는 시멘트 공장이 있는 그 지역은 옛날에 뭐였다는 거예요? 바다였다는 거지. 그럼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낮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올라와서 지금 강원도의 산지를 형성하게 된 거지. 그런 걸 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하게 히말라야 산맥도 지각 변동으로 대륙판이 부딪혀서 중간에 있던 바다가 없어지면서 산이 된 거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에도 막 조개 껍데기 화석 발견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즉 지층의 융기를 화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화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봤어요. 자, 괄호 2번으로 가봅니다. 본격적으로 지질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질 시대. 자, 지질 시대를 우리가 크게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신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전은 뭐예요? 중생대. 중생대 전은 고생대예요. 여기까지는 화석이 되게 많아요. 신, 중, 고, 요 시대는 화석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구분하기가 되게 편했어. 왜냐면 지질 시대를 뭘로 구분하냐면 생물계의 큰 변화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구분하는 거 진짜 쉬웠어요.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지질 시대를 구분하냐면 큰 지각 변동. 큰 지각 변동의 흔적을 가지고 지질 시대를 구분합니다. 큰 지각 변동의 흔적의 대표적인 게 바로 부정합이라는 거예요. 부정합.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데요.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는 화석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생대 이전은 화석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몸이 단단한 생명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고생대 이전의 시기에도 우리가 몰랐던 화석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 전 시대, 그냥 여기까지만 있는 줄 알았다가 이 전 시대도 있다라고 해.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고고생대, 거고생대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학자들이 회의를 했겠죠. 정확한 사실은 몰라. 그냥 선생님 상상한 거야. 고생대보다 더 옛날 것을 뭐라고 하지? 슈퍼 고생대라고 할까? 뭐 논의를 했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고생대를 또 작게 6개의 기로 나눌 수 있어요. 중생대를 또 3개의 기, 신생대를 2개의 기, 더 이제 세분화할 수 있거든? 요거가 끝이 기로 끝나. 고생대의 제일 오래된 기가 이름이 뭐냐면 캄브리아 기예요. 고생대의 제일 오래된 기가 캄브리아 기. 그래서 고생대보다 더 전의 시대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캄브리아 기보다 더 옛날 시대 이렇게 붙인 거야. 그걸 우리말로 바꾸니까 캄브리아대가 되는 거야. 선 캄브리아대.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름이 라임이 딱딱 맞는데 얘 혼자 라임이 안 맞잖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서 그렇게 돼요. 영어로도 보면 선 캄브리아대랑 똑같은 뜻이에요. 프리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지질 시대를 구분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알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요건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부정합 모임. 그지? 부정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부정합이라고 하냐면 지층과 지층 사이에 큰 시간 간격이 있을 때 생긴 층을 부정합이라고 해요. 부정합의 반대는 정합이야. 정합은 차례대로라고만 쓰자. 차례대로 쌓인 지층을 정합이라고 해요. 그럼 부정합은 뭐냐면 큰 시간 간격이 있는 지층을 부정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떤 사건 없이 차곡차곡 지층이 쌓인 것을 정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간에 한번 시간이 빡 비는 거야. 그런 걸 부정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정합이 어떻게 생기느냐? 네. 지층이 있었다 칩시다. 어떤 지층이 있어요.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다들 또 졸려하고 있어. 야, 나 같은 목소리로 수업을 하는데 졸릴 수도 있지. 그지? 선생님이랑 같이 사는 선생님 가족들은 선생님한테 자꾸 시끄럽다고 그러거든. 조용히 좀 하라고. 선생님 목소리가 커서라기보다는 집에 있을 땐 작게 얘기해요.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에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목소리가 듣기 싫은 건 아닌데 계속 듣다 보면 좀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좀 약간 너무 목소리가 높아서 좀 듣기 싫대. 그게 뭔 말입니까? 듣기 싫은 건 아닌데 조금 듣기 싫은 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전곡을 찔러줬지. 닥치라는 겁니까? 그래서 잠시 조용히 해줬어. 뭐 그럴 때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목소리가 굉장히 좀 톤이 높아서 웬만해서 내 목소리 듣고 자지 않을 텐데 지금 굉장히 졸려하고 있어. 정신 차려! 자, 이런 지층이 있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지층은요, 육지에서 거의 안 쌓입니다. 육지에서 쌓이는 지층이 있긴 한데 굉장히 일부예요. 대부분의 지층은 호수, 바다 이런 바닥에서 주로 많이 생성이 돼요. 육지에서 생성된 지층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바닥에 생성됩니다. 지층이 생성됐어. 근데 이 지층이 어떤 이유에선가 힘을 받은 거예요. 힘을 받았어. 그래서 지층이 휘어졌네. 오, 계속 휘어졌어. 또 열심히 그려볼게. 휘어져가지고 이 지층이 이렇게 3개 그려야지. 지층이 이렇게 올라왔어. 원래는 물 속에 있었는데 물은 또 식상하게 이렇게 그려줘야지. 물 속에 있었는데 물 위로 이렇게 솟았어. 물 위로 솟아서 이 부분이 공기에 접촉하고 육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깎이지, 그지? 침식이 일어나서 깎였어. 하하하 없어졌어. 육지로 올라와서.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에선가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물 밑으로 내려가.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 그린 거야? 미쳤나봐. 자, 이렇게 물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는 걸 침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지층이 뭐 이렇게 또 쌓여요. 이렇게. 꽁꽁꽁꽁꽁꽁 쌓여.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얘네들이 날아가면서 뭐가 남냐면 덩어리가 남겠지. 요 밑에 있는 지층에 하얀색 지층에 덩어리가 남겠지. 그게 얘네들 쌓이기 전에 요 위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위에 본 뭐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쌓였을 거야.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쌓였어. 이렇게 쌓였어. 그럼 봐. 이 위에 쌓인 물질과 요 위에 있는 이 돌멩이 같은 풍화돼서 남긴 이 물질들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죠. 연대를 재봐도 연대가 완전히 다르겠지. 이해돼? 요런 층을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해요. 즉 어떤 포획물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돌멩이야, 그러니까 자갈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퇴적된 물질들, 풍화 침식돼서 남은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지층과 전혀 시대가 다르고 물질도 달라요. 요런 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합층이라고 해요.
즉 부정합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바닷속에서 지층이 쌓였는데 이렇게 육지 위로 뭐 했어? 용기 위로 육지 위로 올라간 거야. 근데 이런 지각 변동은요 허당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야. 이래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바닷속으로 침강했죠. 이것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생기는 게 부정합층이야. 즉 부정합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많이 차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그림까지 그릴 필요 없고 부정합이 있으면 어떤 결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점 보면 부정합과 같은 대규모 지각 변동을 기준으로 지질 시대를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부정합에다가 여러분들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큰 시간 간격이 있는 지층이다 라는 거. 큰 시간 간격이 있는 층을 부정합이라고 한다. 다 보신 분들은 115쪽 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랑 짚고 넘어갈 거니까 한번 표에 있는 것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 뒷강까지. 121쪽 있는 데까지. 자, 여러분들이 시기별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표는 글씨를 막 써야 되고 하니까 칸 크기가 비슷하죠. 하지만 선 캄브리아 대해가 압도적으로 길다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선 캄브리아 대의 길이는 다른 시대 3개를 합친 거에 몇 배보다 더 길어요. 가장 긴 시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선 캄브리아대에 있었던 일. 생물이 거의 없어요. 생물 화석이 발견되는 게 거의 없어. 즉, 이 당시에 생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몸이 단단한 생물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야. 왜냐? 선 캄브리아 시대, 즉 몇 억 년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약 46억 년 전부터 시작이죠. 이 시대에는 지구가 처음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죠? 지구 만들어져서 지각 씻고 바다 뭐 생기고 이런 과정들, 원시바다 생기고 했던 과정들 배웠죠. 그러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아직 선캄브리아대의 시작에는 산소도 없어요. 공기 중에.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생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기후 및 환경 특성에서 거기다가 세 번째 점 봅시다.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해 줄치고 바다의 동그라미. 선 캄브리아대의 빅 이슈. 바다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것이 선 캄브리아대의 이슈예요. 이때 만들어진 생명체는 세균 같은 형태의 아주 하등한 단세포 생물이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봅시다. 독립영양생물의 광합성. 자,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이에요. 즉,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무엇이 공급되기 시작했대요? 대기 중에 산소가 공급되었다. 어디다 지우고 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되기 시작. 대기에 산소 공급 시작하였다. 자, 이때 이 산소 공급을 시작해준 바다에 사는 생명체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기에 산소 공급을 시작해준 그 생명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남세균이라고 부르고요. 남세균. 남세균의 흔적이 남아있는 화석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생물상에다가 여러분들 줄쳐놓고 남세균이 생물의 이름이고 남세균의 흔적이 남은 것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입니다. 자, 그 다음 선캄브리아대 생물상 진핵생물이 만들어졌다.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건 핵막이 있는 생물을 진핵생물이라고 합니다. 진핵생물의 메모. 핵막이 있는 생물. 얘들아, 그러면 진핵생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핵생물 전에 있는 생물들은 핵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핵막이 없었던 생물들이었다. 자, 그 다음 원시 해조류 출현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에 줄쳐놓으세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누구냐면 남세균보다는 한참 나중에 발견된 애들이에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아래 괄호하고 뭐라고 써놓냐면 해면 해파리 이렇게 적어주세요. 해면 해파리. 해는 아이예요. 아이. 해면 해파리. 해면이 뭐냐면 스펀지밥이에요. 스펀지밥 만화 못 본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다. 오, 없네. 대박. 스펀지밥에 나오는 그 스펀지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은 오해가 있어. 그 스펀지가 우리 엄마가 주방에서 쓰시는 우리 아빠가 설거지할 때 쓰는 그 스펀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 동물의 이름이 뭐냐면 해면이에요. 바다에서 해면을 줍잖아. 그럼 그 해면은 내가 해면을 주운 건지 쓰레기를 주운 건지 몰라. 그렇게 생겼어. 누런 스펀지처럼. 그런데 그 해면은 어디 가면 또 살 수 있냐면 이게 되게 참 이런 얘기하다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 해면은 어디 가면 살 수 있냐면 화장품 가게에 가면 살 수 있거든요. 실제로 바다에서 난 진짜 해면 스펀지는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 이 여학생들 뷰티에 관심 있는 여학생들 올리브땡 이런 데 가보면 해면 스펀지 뭔가 이렇게 액체 물질과 같이 들어있는 스펀지 같은 거 팔아요. 그걸로 클렌징을 하라고.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 가격이 한 2,000원, 3,000원이다. 그럼 그냥 스펀지고요. 실제로 해면 스펀지 그 바다 동물을 바다에 사는 동물을 가지고 만든 스펀지는 몇만 원씩 합니다. 되게 비싸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스펀지 밥은 실제 동물이야. 아니야. 그거는 이제 인간의 상상력이지. 그 해면 동물은 진짜 우리가 아는 스펀지처럼 생겼어. 근데 약간 누리끼끼한 스펀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해면 같은 게 바닷가에 이제 바다 바닥에 살겠지, 스펀지밥처럼. 근데 바닷가에 이렇게 오면, 그래서 해안가에 올라오면 옛날에는 아직 무슨 뭐 이런 고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거 개발되지 않았을 때 막 그릇 같은 거 나무가까 쓰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닦을 때 손으로 닦기도 하고 손에 나뭇가시 박히니까 뭐 나뭇잎이나 지푸라기 이런 걸로 막 닦았겠지. 설거지할 거 없으니까. 생각해봐. 지금 수세미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있는 거지. 조선시대에 수세미가 있었겠니? 그냥 뭐 쓰다 남은 뭐 천이나 이런 걸로 했겠지. 집신 같은 걸로 스펀지 만들어 썼겠지. 근데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그 굴러 들어온 해면으로 이렇게 닦아보니까 겁나 잘 닦여. 그잖아? 걔네 구멍 뽕뽕 뚫려서 잘 닦인단 말이에요? 그럼 썼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뭐 되게 좋은 소재라네? 그래서 고급 클렌징 솜으로 팔아요. 실제로. 되게 비쌉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해면 스펀지. 진짜 해면 스펀지. 뭐 검색해봐. 그래서 파는 것도 다 누리끼리예요? 여기 누리끼리 해요. 누리끼리 해요.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되지? 누리끼리 합니다. 누룽지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지?
누리끼리. 한데 실제로 스펀지밥은 동물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슨 어디 뭐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스펀지가 아니야. 그 해면 같은 동물이 화석으로 남은 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놀랍지 않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선생님은 다 커서 스펀지밥을 봤거든? 그리고 과학을 전공할 때 스펀지밥을 봤거든? 그 해면에 이 영어 이름이 해면을 번역하면 스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면 동물 그럼 걔네들은 뭐라고 그래? 스펀지라고 해. 해면 동물 스펀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저거 보통 사람들은 다 수세미인 줄 알겠는데, 그리고 나서 스펀지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 그 만화를 어른들도 만화 좋아하거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스펀지밥 재밌어? 스펀지밥은 뭔데? 스펀지 그러는 거야. 거기 나오는 걔 크랩 사장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다 동물인데 왜 걔만 스펀지야? 막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야. 그렇네? 다른 애들은 다 동물이네? 그러니까 걔도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스펀지라는 해면 동물이 있다라는 거. 그 스펀지도 쓰레기가 아니라 그 해면 동물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결과를 쫙 보면 스펀지밥이 맨날 당하잖아. 뭔가 당하잖아. 뭐 걔가 주인공이니까 나중에는 잘 되지만 뭐가 해결되는 에피소드 중에서 맨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다가 뭐 해결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가장 하등한 동물이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은 봤어요. 과학을 전공하면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스펀지밥은 수세미가 아니다.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기억하라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있는 데다가 해면 해파리 적어놨죠. 자, 고생대로 갑니다. 고생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생물 폭발이에요. 생물 폭발. 생물이 폭발했다는 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의 원인이 있어. 선캄브리아 시대 때부터 증가해왔던 산소, 공기 중에 남세균이 만들어서 바다에서 만들어서 공기 중에 쌓인 산소가 모여서 무엇이 형성되었느냐? 오존층이 형성됐어. 오존층이 형성되면 생물이 왜 폭발하느냐? 오존층이 뭘 막아주죠? 자외선. 그렇지. 자외선이 좀 차단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생물이 폭발해. 오존층이 형성돼서 생물이 폭발해. 그리고 또 오존층이 형성돼서 생긴 생물 폭발 말고도 생물 폭발 안에 들어가는 결과지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하게 됩니다. 이게 고생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생대. 오존층이 형성되어서 생물이 많아졌는데 게다가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더 이상 바다에만 있지 않고 육지로도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육상 생물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고생대. 자, 그 다음 초기에 생물 폭발적으로 증가, 중기에 오존층 형성 이런 데 줄치고 있죠. 오존층 형성, 육상 생물 출현 이런 데 줄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고생대 말에 판게아 형성 여기다 줄쳐놓으세요. 자, 판게아 초대륙이라고 하죠. 형성되었다가 이제 나중에 중생대 되면서 점점 분리되기 시작한다. 말기 줄치고 대멸종 동그라미 대멸종. 대멸종이 있었다. 자, 그 옆에 있는 동물, 식물 봅시다. 동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삼엽충, 갑주어 이 정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삼엽충, 필석, 갑주어는 그냥 어떤 동물의 이름이고요. 양서류는 동물의 분류 이름이죠. 양서류가 번성하였다라는 거. 자, 중생대에 살던 공룡은 무슨 류예요? 파충류죠. 파충류보다 양서류가 먼저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파충류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양서류는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생명체고요. 그 다음 파충류는 물에서 살지 않고 일부 물에 사는 파충류가 있지만 대부분 육지에서 삽니다. 자, 그 다음 식물의 양치식물 번성에 줄쳐놓읍시다. 양치식물 번성. 양치식물에 메모하세요. 포자로 번식. 양치식물 번성에 줄쳐놓고 포자로 번식. 포자로 번식하는 생물을 양치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 포자. 아직 씨앗이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씨앗을 만들어서 번식하는 식물을 우리가 종자식물이라고 하고 그 안에 무슨 겉시식물, 속시식물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럼 아? 뭐라고? 버섯은 식물이 아니라 균류. 버섯은 식물 아니에요. 자, 중생대로 갑니다. 중생대. 자, 중생대에서 기억해야 될 건 온난하다에 줄쳐놓고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고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때 번성했던 동물의 종류, 뭐 공룡, 암모나이트는 여러분 기억하고 파충류가 번성하고요. 파충류 번성. 그 다음에 겉시식물 번성. 자, 겉시식물에다가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세요. 겉시식물. 내가 무슨 말을 할 건데 이게 욕하는 건 아니니까. 시방이 없어요. 시방이 없다.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이 없습니다. 소나무 같은 식물이 겉시식물에 속합니다. 중생대 역시 말기에 대멸종이 있습니다. 대멸종. 요 대멸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 탐구했지? 그 운석충돌. 아, 탐구했구나. 이걸 미리 했구나. 그 대멸종이 요때 일어난 대멸종이에요. 선생님 다른 반이랑 헷갈렸어요. 요때 대멸종이 있었고 그 다음 신생대로 갑니다. 자, 중생대 때 파충류, 겉시식물이니까 이제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신생대 때 이제 파충류보다 더 진화된 생명체들, 날아다니는 아이들, 뭐지? 조류랑 포유류가 신생대에 번성하겠죠. 겉시식물보다 더 진화된 형태. 얘는 씨방이 없잖아. 근데 씨방이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생식활동을 할 수 있죠. 씨방이 있는 식물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되겠죠. 신생대에는 빙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지금의 생명체들과 좀 비슷하겠죠. 신생대에 살던 그 생명체들이 아무래도 신생대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를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비슷하게 보려면 아이스 에이지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아이스 에이지가 막 공룡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항의할 뻔했잖아. 이러는 게 어딨냐고. 신생대 얘기였는데 막 매머드 나오고 사자 나오는데 공룡 나오면 좀 곤란하지 않냐고. 이게 교육적으로 항의를 하려다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만뒀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신생대 그럼 조류, 포유류, 속시식물 번성한다라는 거 줄쳐놓고 인류가 출현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거겠죠?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은 요 정도의 뼈대를 갖고 계세요. 요 정도의 뼈대를 갖고 계시고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하는 공룡 암모나이트라든지 고생대에 삼엽충, 갑주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연대도 외워야 되고요. 오존층이 언제쯤 형성되었는지, 남세균이 언제쯤 형성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시기를 이렇게 크게 4개로 구분하고 이 안에서도 또 구분하고 했다는 건 적어도 요 정도 시기, 우리가 4개로 구분했잖아. 이 정도 시기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큰 시대 구분은 보통 생물계의 큰 변화로 합니다. 한 시대가 끝날 때 생물이 꽉 멸종하고 한 시대가 끝날 때 생물이 꽉 멸종하고 이렇게 멸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선캄브리아대든 고생대든 신생대든 다 말기에 빙하기가 큰 게 빵빵 와요. 빙하기가 온다라고 하는 건 지구의 거의 대부분이 얼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부 생물들, 아주 강인한 생물들 말고 살아남지 못해. 그래서 자꾸 제일 진화한 생물 살아남고 진화한 생물 살아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대 때는 뭐가 없었대? 빙하기가 없었대요. 근데 중생대와 신생대를 구분했잖아. 뭐 때문에? 빵! 충돌했기 때문에. 그 충돌이 없었으면 우리는 나올 수 없었겠죠. 그 충돌이 없었으면 공룡이 여태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나 그 인류는 출현하지 않았겠죠. 뭐 이런 얘기하면 여거 오 그렇네 이런 거 전혀 없지? 미안해. 자 그렇게 생물이 크게 생물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있는 대멸종 봅시다. 뭐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이 대멸종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가지 대멸종의 원인을 알고 있죠. 운석 충돌 알고 있잖아. 그것 이외에도 뭐 대륙이 이동해서 수륙, 물과 육지가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해수면의 높이가 변화한다든지 육지였던 곳이 갑자기 해수면에 잠긴다든지 아니면 바다 밑이었던 곳이 육지가 되면서 서서히 생물이 없어진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 화산 폭발에 따른 온실기체 증가. 자, 온실기체 증가에 줄치고 기온 상승. 그 다음 화산재의 태양빛 차단에 줄치고 기온 하강.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온 하강. 기온 상승. 기온 상승, 기온 하강. 자, 이렇게 생물이 대멸종하는 것이 아주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대멸종하더라도 일부 남아있는 생물들이 또 그 환경에 적응해서 다른 생물들이 되고 다른 생물로 진화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지구에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짧게 생물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